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첼시와 노팅엄입니다. 첼시는 이번 경기도 지면서 출발이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졌지만 무엇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전술과 경기 운영하는 방식에 있는데요. 현재 첼시는 축구의 메카와 은쿤쿠, 리스 제임스가 부상당하면서 최상의 전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선수들의 스타일이 전술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지금의 전술이 플랜 A라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첼시와 루턴타운 경기 때 3점 차이로 완승했지만 이때 경기 분석에서도 좌측면은 선수들의 위치상 단순한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측면은 아직 호흡과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움직임 외에도 포체티노가 파리에 있었을 때 보였던 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유사하게 보였습니다. 경기는 지난 경기와 어느 정도 동일하지만 문제점이 더 부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첼시가 어떻게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었고 전술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보이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첼시는 이번 경기도 후방에서 이런 식으로 위치했습니다. 코렐과 구스토가 양쪽 사이드에 위치하고 갤러거와 카이세도가 투볼란치로 위치하면서도 한 명이 가운데 껴주는 형태로 위치했죠. 이런 형태에서 노팅엄은 라인을 올려 압박하는 비중보다 낮춘 비중을 더 많이 보였는데요. 첼시가 자기 진영에서 백패스하지 않는 이상 라인을 굳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노팅엄이 라인을 올릴 경우 5-4-1 형태로 올라가 압박 형태를 가져갔는데요. 노팅엄이 전방 압박 형태나 지역 수비 형태 모두 5-4-1 형태로 가져갔기 때문에 첼시는 형태상 이점을 크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노팅엄은 원톱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원톱으로 첼시의 센터백을 견제하도록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첼시는 골키퍼인 산체스까지 껴서 빌드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워니가 한 명만 물기보다 집스 화이트와 다니엘로가 양쪽에서 각각 디사시와 코리를 견제하는 위치를 잡았는데요. 볼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 안쪽으로 채널링하고 아워니는 반대편 스위스한테 붙었습니다. 가운데 미드필더들한테도 1대1로 묻을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갔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갤러거나 카이세도를 거쳐 사이드로 풀어버리면 수적 상황에서 손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한 대로 노팅엄은 첼시의 투볼란치를 1대1로 견제하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엔조가 가운데서 프리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압박을 풀어내서 상대 라인을 내려가게 만들 수 있었죠. 실제 경기 상황으로 볼까요? 등번호 10번인 깁스 화이트가 디사시를 향해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키퍼 쪽으로 채널링하는데 반대편은 실바를 견제하면서 산체스가 쉽게 내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투볼란치도 묶여있지만 미드필더를 통해 쉽게 풀 수 있었던 거죠. 이후 풀어서 엔조한테 주고 프리맨을 찾아 공격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노팅엄은 첼시가 이런 식으로 후방에서 프리하게 풀다 보니 센터백이 한 명 묻어나와도 되지만 강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원에서 한 명은 꼭 묶고 남은 한 명은 애매하게 위치해서 두 미드필더 중 한 명에게 바로 압박할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갔습니다. 첼시가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후방에서 엔조의 위치 선정도 한몫할 수 있었죠. 엔조의 이번 경기 히트맵을 보면 후방에서 루턴타운 경기보다 프리하게 가운데 위치한 흔적도 볼 수 있고 미드 지역에서도 우측면으로 쏠린 감도 있지만 가운데서 프리하게 움직이려고 했던 점을 알 수 있죠. 이후 첼시가 미드 지역까지 밀고 들어왔으면 대략 3-4-1-2 형태에 가깝다고 봐야 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엔조는 앞서 말한 대로 좌측에만 위치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2선 공간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우측면에서 전개할 때 하프 스페이스까지 왔던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엔조가 우측면까지 폭넓게 이동하면서 갤러거는 뒤에서 받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는 갤러거의 히트맵을 잠깐 보면 박스 근처까지 접근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접근한 흔적보다 뒤에서 받쳐주는 흔적 혹은 옆에 위치한 흔적에서 진하죠. 결국 갤러거 대신 엔조가 폭넓게 움직여야 할 위치였기 때문에 갤러거는 받치거나 옆에서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이후 우측면에서 전개하는 상황을 보면 3-4-1-2 형태로 있고 잭슨과 스털링은 투톱으로 위치하는데요. 노팅엄은 깁스 화이트가 채널링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스털링에게 들어가는 패스 루트도 쉽게 들어가고 사이드에 넓게 위치한 구스토에게 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털링은 공격수 역할이기 때문에 잭슨과 가까이 있는데 구스토가 넓게 볼을 잡은 상태에서 스털링이 여기 있으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침투하면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굉장히 멀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간다 해도 상대한테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상태에서 스털링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구스토의 개인 기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스털링이 나오고 상대가 나오면 프리맨인 엔조나 구스토가 이 공간 침투에서 들어가주는 움직임으로 인해 파생되는 공간이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스털링이 볼을 소유하고 나서 다른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파생된 공간을 선점해서 박스까지 진입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첼시한테 많이 보였던 장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되어 올 때 스털링이 프론트 라인에서 떨어져서 나오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이럴 때 프리한 엔조나 구스토가 빠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파생된 공간을 통해 스털링이 직접 드리블 운반하면서 본인이 직접 볼 운반하거나 사이드에 빠졌을 때 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엔조와 구스토가 움직임이 겹친다든지 아까 말한 거리가 멀어서 시도를 못하는 상황 등 포지셔닝과 타이밍이 잘 맞지 못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어도 전개하면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 보면 구스토가 넓게 나오고 스털링이 안에 위치하는데 상대 윙백이 나오고 갤러거는 안쪽에만 위치하죠. 기본적으로 구스토가 패스할 거리가 멀고 구스토는 주고 빠지는 방식의 조직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헤쳐 나올 수 있는 성향의 선수도 아닙니다. 반대로 좌측면은 어땠을까요? 좌측면도 심플하게 벤치럴에게 밀어주는 것 아니면 쉽게 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엔조가 다시 내려오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엔조는 벤치럴이 대각선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들이 많았는데요. 이럴 때 잭슨과 스털링은 들어오고 갤러거가 뒤에서 받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이 패턴도 사실 패스하는 선수와 볼 받는 선수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쉽지 않죠. 또 벤치럴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 크로스하는 패턴 외에는 다른 패턴이 없는데요. 벤치럴이 안으로 들어와서 균열을 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닌 이상 쓰임새가 꽤 아쉬운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엔조가 하프라인에서 볼을 받고 패스하죠. 근데 이후에 벤치럴이 받으려는 상황 보면 꽤 긴 거리입니다. 결국 좌우측에서 빌드업할 때 상황들을 보면 밸런스가 어떤 곳은 많이 모이고 어떤 곳은 적게 모이는 점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밸런스가 균형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갤러거도 뒤에서 받치고 엔조도 프리하게 내려와서 받치는데 오히려 전방에서 내려오기보다 후방에서 더 전진성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후방에서의 전진성이 있어야 전방에서도 숫자적으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